엔티티 매니저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 자, JP에서 엔티티 객체를 관리하는 핵심 인터페이스다. 얘는 DB와 엔티티 객체 사이의 연결자 역할을 수행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 그렇군.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스프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프레임워크를 배우는 거니까 프레임워크다라고 한다면 API나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이 있다라는 거죠. 얘네들을 사용하는 거니까 이렇게 뭔가 연결시키기 위한 인터페이스뿐만 아니라 클래스, 더불어 라이브러리들 다양한 메소드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봤더니요. persist 저장에 대한 것과 조회 find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수정에 그냥 바로 세팅에 의해서 데이터 값을 저장도 할 수 있었는데 merge도 있다라고 하는 거. merge. 그다음에 삭제에 대한 remove도 있다. 트랜잭션 관련돼 있어서 우리가 트랜잭셔널이라고 하는 다음 같은 이러한 애노테이션을 통해서도 트랜잭션을 관리할 수가 있겠다. 스프링 부터에서는요. 이렇게 엔티티 매니저가 내부적으로 JPA 레파토리에 의해서 자동으로 관리가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엔티티 매니저라고 하는 거 기억 자꾸 해 주셔야지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엔티티 매니저를 기점으로 우리가 아까 계속 find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작업을 했어요. 그때 이 find라고 하는 이 시그니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잠깐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DB에서 특정 아이디를 가진 스튜던트라고 하는 엔티티를 조회하는 기능을 수행해 보겠다라고 하는 말뜻입니다. 이때 내부 동작을 들여다가서 보면요. 첫 번째 인자, 요거죠. 첫 번째 인자. 요걸 얘기하는 거죠. 얘는 어떤 엔티티 타입을 조행할지를 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엔티티냐, 여러분 자바로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 파일 있죠? 바로 그 클래스를 지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스튜던트라고 하는 엔티티 테이블에 데이터를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이때 1L이라고 하는 즉 두 번째 인자가 되겠죠. 얘는 조회할 기본 키 값을 지정하는 단계예요. 자, 이때 얘는 무슨 의미냐? 아이디가 1인 데이터를 찾아오겠다라는 말뜻입니다. 내가 아이디가 2인 데이터를 찾아오려면 EL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find라고 하는 메소드에 가지고 있는 이 파라미터들이 각각의 인자 형식에서 어떠한 값을 요구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냥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조사를 해서 여기에 어떠한 값이 들어가는 건지에 대한 시그니처를 반드시 공부를 해 주셔야지만 얘네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꺼번에 많은 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때그때마다 하나하나씩 암기할 때 기억해 두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더불어서 얘는요. find는 리턴 값이 있어요. 자, 뭐가 있냐면 데이터를 찾았으니 그 데이터 값을 반환시켜줘야지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회된 데이터가 있으면 JPA가 자동으로 스튜던트 객체를 만들어서 반환시켜준다 라고 하는 거. 지금 보니까 스튜던트 S에 이 반환되어 있는 데이터 값이 이렇게 땅 하고 넘어가겠죠. 만약에 없다라면 너를 반환시키겠죠. 바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자, 그러다 보니 데이터베이스에 다음 같은 이렇게 자료가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아이디가 1과 2일 때 이때 스튜던트 네임이 홍길동 이순실이 있는 거고 이메일 데이터가 있어요. 자, 만약에 내가 다음 같은 코드 실행, 다음 같은 이러한 명령어를 실행을 했으면 내부적으로는 SQL을 지금 어떻게 작동이 될 거냐면 아이디가 1인 where를 통해서 조건절이죠. 조건문이죠. 조건문을 통해서 스튜던트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찾아서 즉 말 다시 바꾸면 나는 스튜던트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아이디가 1인 데이터를 찾아서 그 1이 있는 모든 필드의 내용을 가지고 올 거야. 아스테리크. 이런 말 뜻이겠죠. 자, 이럴 때 스튜던트 객체로 변환되는 데이터 값을 반환 가져 오려면 get I, get name, get email 이렇게 해서 가져오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1에 해당되는 아이디가 1인 해당되는 데이터 값을 가져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1 홍길동에 해당되는 메일 주소가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쿠르드가 실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거니까 이제 쿠르드라는 개념이 이러한 내용이었구나라고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면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때마다 사용을 차곡차곡 반복적으로 하시면은 충분히 기억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이제 매핑에 대한 개념도 알았고요. 쿠르드에 대한 개념도 알았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에 무슨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될까? 관계 매핑에 대한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개념을 다루잖아요.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테이블이라고 하는 데이터 구조들이 있어요. 이 데이터와 데이터를 연결하기 위한 이 테이블들이 서로 관계가 있어야지만 관리하기도 편하고, 이 얘네들 하나의 한 테이블에다 몽땅 다 데이터 값을 저장해버리면 데이터를 검색하는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데이터들은 구분시켜주는 게 좋아요. 즉 테이블과 테이블을 따로따로 두되 얘네들에 대한 연관 관계를 만들어 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관계 매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 매핑. 즉 JPA에서 두 엔티티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 데이터베이스의 외래키 관계를 자바 객체 관계로 매핑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 아, 뭔가 지금 보니까 관계 매핑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더니 외래키, 즉 포린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아마 데이터베이스를 듣지 않았던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 들었던 친구들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 이런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포린 키는 프라이머리 키가 있는 이 테이블과 외부 테이블들을 서로 연결하기 위한 관계 매핑을 지정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컬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외래키 관계를 자바 객체 관계로 매핑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때 사용하는 주요 어노테이션은 아까 앞에서 봤던 many to one, one to many, join column. 이거는 외래키를 매핑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애노테이션이에요. 더불어서 옵션으로 mapped by라고 하는 이런 옵션 값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때 양반양 관계를 설정할 때 주인을 내가 명시적으로 설정해 낼 수가 있어요. 이럴 때 mapped by라고 하는 옵션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어노테이션이 나왔으니 얘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설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를 잠깐 본 다음에 좀 더 깊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때 many to one은 말 그대로 다 대다. n 대 1.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즉 여러 엔티티가 하나의 엔티티를 참조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여러 학생들이 한 반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one to many는 1대 n을 얘기하는데 얘는 하나의 엔티티가 여러 엔티티를 가질 수 있다. 자, 얘는 참조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얘는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 반에는 얼마든지 여러 학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석해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joint column이라고 하는 것은 외래키 매핑을 의미하는데, 자, 포린 키,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키는 PK라고 하고 포린 키는 FK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FK가 어떤 컬럼을 통해 연결되는지를 지정할 때 이때 join 컬럼을 가져다 쓸 수 있어요. 자, 더불어서 mapped by는 양반양 관계에 있을 때 주인을 내가 설정해 낼 수가 있는데 반대편의 지정에서 양반양 관계를 설정할 때 사용하는 쪽이에요. 반대쪽이라는 뜻은 참조를 당하는 쪽이 되겠죠. 그 참조를 당하는 그쪽 쪽에 양반양 관계를 설정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속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깊게 넘어가 봅시다. 뭐 여러분 아마 기본적인 이거는 그냥 개념이 쉽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봐요. one to many는 하나의 엔티티가 여러 개의 다른 엔티티를 참조할 때 사용하는데 1대 n이다 라고 하는 관계로서 보통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해요. 그래서 보통 1대 n일 때 1이 보통 부모다 라고 얘기를 하고 n을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하나의 반에 여러 학생이 속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학생은 한 반에 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개념들. 그래서 반이 1이 되는 것이고 학생이 n이 되는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one to many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many to one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n 대 1 관계를 매핑할 때 사용하는 JPA 애너테이션입니다. 이때 데이터베이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외래키를 가진 쪽이에요. 외래키. 그런 거니까 분명히 외래키라고 하는 FK가 지정이 되어 있는 뭔가 필드가 있는가 보구나. 뭔가 칼럼이 있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JPA에서는요. many to one이 선언된 엔티티가 연관관계의 주인이 된다라고 봐요. 뭐라고요?
many to one이 선언된 엔티티가, 지금 요게 뭔가 선언되어 있는 엔티티가 있겠죠. 걔가 연관관계의 주인이래요. 주인이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실제 DB에서 레리키 컬럼이 이 엔티티에서 생성이 되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얘네들은요, 여러 개의 객체 N과 하나의 객체 E를 참조하는 관계를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여러 명의 학생은 한 반에 속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개념을 스튜던트 N, 클래스룸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정해낼 수가 있겠다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바로 many to one.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이 좀 더 깊게 배우셨다라 그러면 아마 이 데이터베이스 이런 용어들을 아마 썼을 거예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대로 JPA 쪽에서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럴 때 mapped by다라고 하는 옵션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이때 얘는 뭐냐면 양반양 관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법인데, 이 속성이 붙은 쪽은 연관관계의 주인이 아니에요. 연관관계의 주인이 아닌 거죠. 얘는 결론은 뭐다? 참조를 받는 쪽, 반대쪽이 반대편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연관관계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바로 이런 거. 그래서 mapped by classroom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다는 뜻은 스튜던트 엔티티 안에 클래스룸 필드가 웨르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웨르키는 스튜던트 테이블에 존재하고 클래스룸은 읽기 전용 관계로 매핑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를 갖다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적용해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join column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알아봅시다. 이 join column이라고 하는 것은 자, 무슨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냐면 외래키로 사용할 컬럼의 이름을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클래스룸 아이디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의 주인이기 때문에 외래 컬럼이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생성이 되어 있는 이러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join 컬럼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는 뜻은 내가 이걸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클래스룸 아이디라고 하는 것이 자동 생성이 될 텐데, 내가 뭔가를 이름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해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네임에 뭐라고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관계의 주인이에요. 관계의 주인. 그래서 웨르키 컬럼이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생성되어 있음을 보통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자, 얘네들을 한번 예시를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시 시나리오에서 하나의 반에는 클래스룸에는 여러 명의 학생이 소속되어 있다라고 보자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n 대 1의 관계를 설정하고자 할 때는 many to one이라고, 반을 기반으로 학생이라고 하는 개념과 연관시키고자 할 때는 one to many다라고 설정을 해주시고 시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소스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이제 클래스룸은 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은 하나죠. 1인 쪽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는가 한번 보자 얘기예요. 자, 지금 보니까 클래스룸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통해서 자, 이제 엔티티를 선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디와 네임이 있는데 얘는 자동 증가형이고 이름이 있겠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봤더니 얘가 지금 뭘 만들어낸다고요? 클래스룸을 따져보면 보통 우리가 1인 쪽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one to many 이렇게 딱 쓰는 거예요. one to many. 이때 얘가 양반형성을 가지고 있을 때 자, 클래스룸과 연결되게끔 할 거다. 클래스룸이라고 직역해서 써놨어요. 자, 이럴 때 스튜던트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데이터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데이터가 들어올 수가 있는가 보네요. 바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현재 클래스룸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멤버 필드랑 총 모두 몇 개냐면 3개가 되는 거예요. 아이디, 네임, 스튜던트라고 하는 3개. 자, 이때 얘네들은 기본 데이터형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객체들이고요. 얘는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즉 리스트는 인터페이스죠. 인터페이스에서 만들어져 있는 자, 새로운
객체 변수인 거예요. 이때 얘네들한테 우리가 getSet를 통해서 데이터 값을 세팅해 줄 수가 있는데 아이디는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get만 있으시면 되는 거고요. 이름은 get과 set이 있어야지만 될 거고요. 더불어서 리스트 같은 경우는 뭐야? 데이터 값을 가져오는 거죠. 얘는 이제 내가 그때그때마다 데이터 값이 적용이 되면 그 적용되어 있는 데이터 값을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그래서 get students로 지정해서 해당되는 데이터 값을 가져오게끔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스인지 한번 자꾸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클래스룸에 ID 네임과 스튜던트라고 하는 세 개의 멤버 필드가 있어요. 이때 얘가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거냐면 클래스룸에 관련된 엔티티를 지금 현재 구현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개점을 기점으로 이제부터 스튜던트 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튜던트 쪽은 n이 되겠죠. n. 자, 스튜던트는 마찬가지로 아이디와 네임이 있을 수가 있겠다. 왜냐면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뭔가의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아이디와 네임. 자, 이때 얘네들은 어떻게 설정한다? many to one이라고 설정을 해 두는 거예요. 자, 나는 자 이제 다른 방과 연결되기 위한 웨르키를 이제 하나 만들어 주는 거야. join column. 자, 웨르키를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클래스룸 아이디 웨르키가 있을 것이다. 그때 그 클래스룸을 찾아가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객체 변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n은 멤버상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를 기점으로 데이터가 있어야 돼. n.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나는 학생인데 나는 어떠한 클래스룸에 소속되어 있어야지만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이제 이해되셨죠? 자, 그럼 얘를 기점으로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 될까요? get과 set이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더불어서 클래스룸에 관련돼 있어서도 get과 set이 있겠죠. 내가 지금 몇 반인지 이런 거 알아야 되고 그 몇 반에 해당되는 누군지를 가져올 수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스튜던트 엔티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개념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얘네들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클래스룸을 기반으로 먼저 반을 생성을 하겠습니다. 나는 3학년 1반이야 라고 생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그 3학년 1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어떻게 될까? 세팅해놔야 되겠죠. 자, 그래서 setName에다가 세팅을 했어요. 자, 마찬가지로 뭐 학생도 생성을 해야 되겠죠? 학생도 생성. 지금 보니까 홍길동이라는 사람과 이몽룡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팅해서 CLS에 여기 CLS 요거죠? CLS에. 자, 그럼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n 대 1이 되는 거죠. 맞죠? 얘는 지금 1이 된 거야. 1. 그럼 얘를 기점으로 n으로 연결시키면 되는 거겠죠? 자, 바로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져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내가 지금 뭔가 세팅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얘를 기반으로 자, 이제 JP에서 영속성과 관련돼 있어서 데이터를 저장해 봐야 되겠죠. 자, 얘는 임시적인 데이터 저장 단계예요. 임시적인 데이터 저장 단계. 나중에 DB를 배우시면 DB에서 이제 바로 접근해서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우선은 임시적으로 영속성 데이터를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느냐면 JP에서 지원하고 있는 get transaction이라고 하는 요 메소드를 통해서 시작할 거다, 커밋 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명령어를 통해서 데이터 값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자, persist가 뭐라고요? insert의 개념이라고 했었죠. 인서트의 개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하시죠? 자, 지금 보니까 얘가 CLS를 통해서 먼저 뭐예요? 클래스룸을 먼저 생성을 하고 있죠. 클래스룸을 먼저 생성해서 그 클래스의 이름은 3학년 1반이야 라고 하는 게 세팅됐죠. 자, 그럴 때 S1과 S2를 넣어놨어요. 자, 이때 넣어놨다라는 말뜻은 뭐예요? 학생들이 등록이 됐다라는 말뜻이 되는 거겠죠. 얘네들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DB 결과를 들여다보면 클래스룸 아이디가 외래키로 학생이 어느 반에 속해져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지금 클래스룸에는 아이디가 이를 경우에 3학년 1반이라고 세팅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스튜던트라고 하는 이 테이블 잠깐 볼게요. 스튜던트라고 하는 지금 요거죠? 이 스튜던트라고 하는 테이블은 외래키를 지금 명시했어요. 클래스룸 아이디로 명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테이블 들어가서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클래스룸 아이디를 기반으로
아이디를 기반으로 1번에 해당되는 아이디가 세팅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즉 3학년 1반에 얘가 처음에 데이터가 set name 됐으니 얘의 아이디가 뭐일까요? 1일 거 아니겠어요? 그 아이디가 여기에 세팅이 된다라는 말뜻입니다. 됐죠? 바로 이런 말뜻이에요. 아, 관계 매핑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바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도 궁금사항이 생겨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도대체 또 어떻게 쓰는 거야? 라고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 트랜잭션 기능에 대해서 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게요. 자, get transaction을 기반으로 begin이 있고 persist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더불어서 commit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었어요. 얘네들은 도대체 어떤 기능을 수행할까? 이거 궁금하죠? 알아야 돼요. 자,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트랜잭션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 그때 그 시작 시점이 어디냐면 begin입니다. begin. JPA의 모든 데이터 변경 작업은요. 트랜잭션 안에서만 유효해요. 이 시점부터 JPA는요. 변경에 대한 감지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뭔가 데이터가 있는지를 감지한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죠. 얘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지금부터 데이터의 변경 작업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자, 이제 변경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제부터 감지가 시작이 되겠죠. 자, 얘가 지금 첫 번째 뭘 했냐면 persist CRS를 넘겼어요. 즉 클래스룸에 대한 엔티티를 넘겼어요. 그러면 persist는요. 이 엔티티를 영속성 컨텍스트라고 하는 곳에 등록을 해요. persist 컨텍스트 그래서 PC에다가 등록을 해요. 자, 트랜잭션이 커밋 될 때 실제 SQL로 변환되어 실행이 됩니다. 즉 지금 이 시점에서 바로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자, 이제 메모리상에 이렇게 쌓아두는 거예요. 자, 쌓아둘 거예요. 이렇게 쌓아둘 거예요. 쌓아둔 다음에 내가 커밋을 딱 누르면 이제부터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쫙 실행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그러면 아, 내가 지금 persist 냈다라고 해서 바로 실행이 되는 게 아니군요 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마지막에 커밋을 눌러야지만 된다. 이런 말 뜻입니다. 자, 실제적으로 이제 SQL을 변환돼서 다음과 같은 이런 기능이 수행이 되겠죠. 이런 기능 수행. 자, 그래서 내가 클래스룸의 네임을 기반으로 요 데이터 값이 세팅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구조인 거라는 거죠. 자, 더불어서 persist S1과 S2는 사람의 이름이었었죠. 그 각각의 스튜던트 엔티티 객체를 영속성 컨텍스트에 등록한다. 즉 PC에 등록하는 개념이다. 얘네들은 캐시, 일명 뭐냐면 메모리. 임시 메모리다. 라고 생각, 우리가 캐시가 뭐야? 임시 메모리잖아요. 임시 메모리에 저장하는 타입이다. 자, 그래서 스튜던트는 many to one으로 클래스 룸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클래스 아이디의 웨르키가 자동으로 설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돌려보시면은 자동으로 얘가 어떻게 되냐? 자, 1과 1이라고 하는 얘가 자동 세팅 이 클래스룸과 이 클래스룸에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요 개념을 알아야지만 사용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이제 커밋이라고 하는 말이 이루어져야지만 실제적으로 SQL문이 수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바로 그런 뜻입니다. 트랜잭션을 커밋하겠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커밋 시점에 JPA는요. 영속성 컨텍스트를 분석해서 인서트 시킬 건지, 업데이트 시킬 건지, 딜리트 시킬 건지에 따른 이런 SQL을 생성하고 실제로 DB에 반영하는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 퍼시스트들은요, SQL을 즉시 실행하지 않고 커밋 시점에 일괄 처리로 실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얘는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까지 등록한 거 있잖아. 그거 이제 실제로 DB에 반영해. 이런 말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 persist 몇 개 썼어요? 3개 썼죠. persist, 이 persist 3개 썼잖아요. 얘네들을 실제적으로 실행할 거야. 라고 하는 말 뜻입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실행 순서가 엔티티를 기반으로 영속성 컨텍스트의 내용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커밋이 딱 이루어지면 DB에 연동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begin이 뭐라고요? 트랜잭션 시작. persist라는 말이 뭐라고요? 영속성 컨텍스트의 객체를 등록하는 기법이다. 이때 첫 번째 CLS는 뭘 한 거야? 반에 대한 정보가 등록된 거고요. 두 번째는 학생 정보가 등록이 된 거겠죠. 자, 이때 웨르키가 연결됐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커밋을 딱 했더니 그제서야 커밋 쿼리가 실행이 됐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데이터가 DB에 전송이 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궁금해 줘야지만 되겠죠. 영속성 컨텍스트라고 하는 게 뭐냐? 얘는
JP의 개념 중에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데요. 엔티티 객체를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된 상태로 관리하는 캐시 메모리 공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DB와 직접 접근하는 대신에 JP에는요, 이렇게 영속성 컨텍스트라고 하는 PC에 엔티티를 저장하고 관리를 하고, 이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캐싱을 하거나 변경에 대한 내용을 감지하거나 아니면 트랜잭션과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엔티티는 자바 객체와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에 대해서 매핑하기 위해서 쓰이는 구조다. 이때 매핑은 엔티티와 컬럼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관계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개념인데, 이때 크루드라고 하는 이 명령을 통해서 동작이 수행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자, 엔티티는 다음과 같은 이러한 애너테이션을 가져다 쓸 것이고요. 매핑이라고 하는 개념은 다음과 같은 이러한 애너테이션을 가져다 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요. 크루드라고 하는 것은 DB의 데이터를 저장, 조회, 수정, 삭제하는 기본 동작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어노테이션의 메소드가 뭐였는지를 알았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상 우리가 JPA에서 우리가 이 JPA를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JPA로 만들어져 있는 다양한 소스들 여러분 보시게 될 텐데, 그 소스에서 사용이 되어 있던 어노테이션이라든가 아니면 메소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개념들을 여러분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확고하게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과물은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과제번호 2024-000064. 본 결과물의 내용을 전제할 수 없으며 인용할 때는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의 결과물이라는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